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평소의 대선, 보통 대선은 2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는 대충 구도의 윤곽도 드러나고요. 또 논점도 분명해지는데 이번 대선은 좀 다른 것 같죠. 지난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불거진 동성애 논란부터 어제 전격적으로 설치된 사드 문제까지 후보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새로운 논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후보들이 이 논점들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논점을 피해가는 소심함보다는 당당한 접근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참다운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이 사드의 전격 배치에 대한 문제인데 이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는 이 절차를 문제 삼아서 그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이 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 원천 무효를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와 그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는 이제 그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 그 마지막 결정은 그 다음 정부로 넘겨 외교적 카드로 그 활용해야 한다는 이제 기존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 후보 측의 그 박광원 그 공보단장은 이 브리핑을 갖고 국민 의사와 그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 또한 그 강원 춘천 그 명동거리 유세 후에 그 기자들에게 이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그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환경영향 평가 등 그 절차를 생략한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 지적을 했고요.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거 잘 됐다. 이제 그 전술핵도 들어오면 우리 안보는 그 튼튼해진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는 참 잘된 결정이라고 환영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천 무효를 주장한 그 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 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오늘의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무지와 그 야당 지도자들의 그 무책임이 만든 참사다. 이렇게 그 여야 지도부를 다들 그 공격을 했고요. 이 중차대한 그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얼버무리기와 그 말 바꾸기로 일관해온 민주당과 국민의당 잘못도 결코 그 가볍지 않다고 두 야권 후보를 이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 물론 당연히 반발하고 나오겠죠. 네, 뭐 중국과 러시아가 다들 그 반발의 그 메시지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국이 이제 그 추가 보복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점들이 이제 가장 당장에 좀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껑샹 그 중국 외교부 그 대변인은 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한국에 그 엄중하게 항의를 했다.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그 전략 안보 이익에 그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 관련 설비를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그 촉구를 했습니다. 이 강샹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중국의 입장은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그 자신들의 그 안보 이익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이제 군사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 보복 조치를 좀 시사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이 중반전을 향하고 있는데 최근 지지율 추이를 놓고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지금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 당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로서의 그 판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후보 측은 그 안 후보와의 그 지지율 격차가 그 최근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1강 1중 3약 구도로 판세가 좀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죠. 반면에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 지지율 조정 국면을 거친 후에 다시 그 반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전망 겸 사실은 그 희망사항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전일 수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 그 선대위의 그 김경수 대변인 어제 그 한 언론과의 그 접촉에서 이제 그 1강 1중 1약이 됐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1강 1중 그 3약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당장에 그 다른 사람과 그 경쟁하고 이런 것에 매달리지 않겠다. 대선 이후에 국가를 좀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에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이 대세론을 좀 굳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그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 측 이 최근 그 부진한 지지율은 이 경선 당시에 그 컨벤션 효과로 이 급등한 지지율이 지지율 이후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그 조정 현상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지지율 하락 일시적인 흐름이라면서 이 안철수 후보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미래 리더십을 그 지속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정책 대결에 그 집중한다면 선거운동의 그 반환점인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죠. 이 안 후보 측은 그 야권의 그 최대 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게 그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이 호남 지금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죠. 예. 뭐 이쪽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예.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둘 다 끝까지 간다. 지금 이러고 있죠. 맞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어제 그 한국방송기자클럽 그 대선 후보 그 초청 토론회에 이제 나갔는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그 다음 대선을 위해서 그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에 그 얽매이지 않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홍준표 후보 그 유 후보와의 그 단일화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유 후보가 그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들이밀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러면서 이 조원진 새누리당,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만 들어오면은 사실상 보수 단일화다. 이렇게 그 삼자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뭐 이제 그 차기를 지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정치엔 다음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 다음은 포털 사이트 이름이지 이게 네. 이게 다음에 정치의 다음은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정의당하고 심상정 후보 이 TV 토론 덕분에 아주 그냥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냥 지지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모양이에요. 정의당이 좀 상당히 좀 고무돼 있다고 예. 하시죠. 특히 이제 엊그제 그 25일 그 4차 대선 후보 그 TV 토론 직후에 예. 이 정의당의 그 후원과 격려 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그 동성애 반대 발언과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가 자신은 그 이성애자이지만 성소수자의 그 인권과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좀 차별화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의 다음 날인 어제 그러니까 26일 그 정의당 당사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전화가 좀 쇄도를 했다고. 근데 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 또 전화 폭탄 문자 폭탄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왜 문재인 후보를 왜 공격하냐고 해서? 그렇죠. 네? 이게 아무튼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어제 뭐 전화도 많이 왔고 예. 또 그 당원 가입도 뭐 한 달에 한 200~300명이 들어왔는데 어제 예. 하루에만 그 정도 들어왔다고 하고요. 예. 후원금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어제 울산에서 유세를 한 심상정 후보 이 국민 여러분이 심상정을 알아가면서 지지율이 팍팍 오르고 있다. 아하.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죠. 예, 어쨌든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본인에 있어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실히 가져가면 제가 볼 때는 진보 정당의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업적을 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후보도 나름대로 진보 정당 후보로서의 어떤 자기 중심을 좀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죠. 예. 특히 뭐 이제 그 TV 토론에서의 아주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야단치는 거. 이거 아주 인생 깊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이죠. 한미 당국이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한 것처럼 사드의 핵심 장비를 성주골 부장에 반입하고요. 자, 지금 미국 측에선 조만간에 이제 사드를 작동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 먼저 오늘은 반대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된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예, 총 6개 발사대가 배치돼야 되는데 2개는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4개는 아직은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왜 그렇죠? 6개 물량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 괌에도 지금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발사대가 2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드는 계속 지금 생산해서 보완 중인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대의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은 확보가 돼 있고, 예. 4개의 발사대는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장이 다 지금 들어왔느냐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은데 저는 좀 부족하다. 요격 미사일입니다. 예? 네. 요격 미사일. 요격 미사일 4개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다. 발사대는 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보완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는 레이더하고 레이더는 이제 그 사격 통제 레이더, 그 말만은 X밴드 레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사 차량, 발사대, 그 다음에 지휘 통제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걸 통제하는 야전 지휘소가 있거든요. 예, 이런, 중요 구성품들이 일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원천 무료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은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이렇게 뭘 뻥뻥 터뜨리듯이 일체의 어떤 그 공론화나 절차가 없이 급작스럽게 모든 문제를 결정했고, 예. 또 사드가 몰래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17일날 국방부 대변인이 대선 이전에 어렵다고 해놓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대한 어떤 신뢰와 투명성 문제, 또 어떤 그 절차의 문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지금 배치의 일련의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차기 정부가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따지는 거라도 이게 한미 양국 간에 있어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그러면 철수를 시켜야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예를 들면 협상을 돌려놓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자꾸 저질러 놓고 일단 이왕 저질러진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참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나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한 건 뭡니까? 모든 준법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과정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준법 과정이라는 거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시설 공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서가 다 뒤집히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왕 저질러진 일 아니냐, 이미 배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결국 모든 과정을 잘못해놓고 그걸 사후에 정당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 이왕 잘못된 일이지만은 끝난 일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냐,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과정이죠. 그러면 국방부나 정부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기습 배치했다고 보세요? 대선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겠다는 의도죠. 사실
이 사드 배치를 원래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가 가속화된 것은 작년에 미 8군 제임스 벤달 중장 그 사령관이죠. 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 즉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겠다. 이러면서 북한 핵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 선거가 배치의 기준점으로 바뀌었고, 예. 그것은 국내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드 배치가 가속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즉 차기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정책적인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조기 배치를 해놔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마치 사드 배치의 기준일이 돼버린 겁니다.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의 직접 발언으로 나온 얘기고, 예. 그 이후에 그 계획대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안보의 전략적인 그 타당성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통령 선거라는 정략적 요인으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이 저희는 매우 못마땅합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지금 그 칼빈슨 함인가요? 그것도 지금 네. 왔고, 로널드 레이건 호도 지금 일본에 정박 중이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연일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거기에 맞서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이 이 사드 배치를 서둘러서 이 결정하고 이행한 그런 배경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까?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도 안 됐고 그게 몇 년 후의 일인데 사드가 그것에 관한 긴박한 무기라는 것은 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군사적인 이야기고 예. 그다음에 상황이 긴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새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어제 미 상원 의원들한테 설명이 됐어요. 예. 자, 그런데 그 대북 정책에 트럼프가 내세우는 핵심이 뭐냐?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는데 당분간 선제 공격 옵션은 고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제 공격 얘기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했던 것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고하지 않고 북한을 때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나 중국이 완전히 이제 패싱이 돼야 됩니다. 즉 근데 중국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때 자기네가 군사적 개입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거는 황구15에서 칼럼으로 나온 얘기예요. 근데 황구15가 관영 매체 아닙니까? 그 관영 매체는 항상 중국의 입장을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관영 매체입니다. 예를 들면 예. 중국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를 민간인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 앞서서 이 여론을 떠보는 식으로 보도를 많이 내보내는 민간 매체라고 봐야 돼요. 이걸 관영 매체라고 예.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황구15가 중국 입장이냐? 그거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관점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선제 공격을 허용한다는 것은 예. 그건 대단한 정책 전환이에요. 이거 한국 전쟁 이후로 그럼 처음 있는 일인데 그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황구15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논쟁이 되는 신문입니다. 예. 또 반론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구15가 그러니까 민영 매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중국에는 순수한 민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 민간 학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전 황구15에서 예전에 사드 문제 가지고 롯데 보복할 때요. 예? 네. 그때도 황구15가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황구15라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롯데 건도 지금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은 롯데에 대한 보복은 중국 정부 입장이 아니다. 민간에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게 황구15의 항상 톤입니다. 예. 그걸 100%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우리도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의 기습적인 공격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시리아와 북한은 예. 지정학적 여건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예. 우선 시리아 공격한다고 주변에서 미국인 피해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13만 명의 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뿐입니까? 외국인이 지금 전국에 170만 명이에요. 수도권에만 70만 명이고요. 예.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선제 타격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국지적인 보복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이 다 전쟁에 개입해야 됩니다. 예. 자국민 보호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 경기가 전쟁터 한복판에 2,200만이 거주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다면 모를까. 아하. 그 뒤에 위험은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예. 북한이 보복의 의지를 갖고 있는 한은 선제 공격으로 모든 사태를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제돼 있어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도 당분간 선제 공격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리고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전략적 판단이 아닌 정략적 판단으로 배치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대선 TV 토론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미 사드는 대선에서의 주요 의제화가 됐습니다. 주요 의제로 등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배치된 사드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후보한테 더 이상 모호성을 유지할 거냐 이렇게 다른 야당들의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은 더 책임 있는 입장을 문 후보가 내놔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겠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사드 찬성으로 말을 바꿨는데 이 부분을 더 분명히 하고 진정성 있게 하라는 압박이 또 가해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은 여전히 반대하냐 이런 압박을 받는 건데 이게 바로 사드 프레임이 갖는 어떤 편향성, 즉 보수 정당에 의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부분 활용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지켜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 특히 이제 이 국방 관련 전문가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입장 들어봤고요. 저희가 또 이 찬성하는 입장도 저희가 사드 찬성 입장도 내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7시 44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고속도로 중에서는 영동고속도로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돌발 상황 많은데요. 인천 쪽으로 덕평 부근 고장차 서 있습니다.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산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 군자 요금소 부근 10km 지점인데 5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구급차와 견인차가 와서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속도 줄여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릉 쪽으로도 신갈분기점 부근 고장차가 서 있어서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오늘은 사드 배치 문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 현지 연결해서 중국의 반응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학교의 문희련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북경에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지 이 반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중국이 사드 보복을 막 시작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누그러들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예. 그렇다고 이 문제가 터지기 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회복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아마 그렇게까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드 지금 한국에 전격적으로 지금 설치가 됐는데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중국 정부의 우리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중국 외교부가 어제 오후에 우리 대사관에 있는
공사를 불러서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를 막 결정했다고 발표했을 때는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 항의의 강도가 조금 이전보다는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장비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별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드 장비가 반입이 됐다고 해서 정부의 그 보복이라든가 이게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기에는 조금 빨리 이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의 강도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네네. 왜 항의 강도가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건 미국과 중국 간의 모종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잦은 통화와 그리고 지난번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모종의 물밑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그 사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이 사드 갈등을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그 출구 모색을 두고 지금 물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선거가 끝나면 아마 그런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너무 여기서 이제 반발을 키워놓으면 그 수습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자제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의 대북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지금 사드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 것과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서로 우리 연관을 두고는 안 시키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도 북한에 대한 핵심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고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그 독일 외무장관과의 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반드시 철저하고 엄격하게 계속 집행돼야 한다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이 대북 제재하고는 별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또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사드 문제는 사드 문제로 각각 별도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모종의 어떤 그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확실하게.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북 압박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모종의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드 배치가 이제 장비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장비가 들어온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차기 교수님 잠깐만요. 저희가 전화를 다시 한 번만 연결할게요.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 조금 아까 이상한 잡음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랬거든요. 말씀 계속해 주시죠.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 정부가 분명히 차기 정권을 압박을 해서 사드 배치를 중단을 요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대선거 전에 지금 사드 배치를 서둘러 하고 한다는 거를 중국 정부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모종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사드 갈등 국면을 수습하려고 출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는 미중 간의 큰 합의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 아닌가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중국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7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대면대면 했던 그런 모습을 새로운 대통령과 연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G20 정상회담 이전에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고 그 돌파구가 예. 지금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열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요. 한중 관계의 악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어차피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 한중 간의 갈등은 이미 시작이 됐고 또 보복도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미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또 이거를 다시 강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서 2번 제재를 가는 거와 똑같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한중 관계를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악화시켜서 중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여러 가지 제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강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북한이 지금 현재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예. 중국 언론이나 중국 정부는 자꾸 이제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채찍을 들지 말고 당근을 줘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길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걸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 이와 달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게 되면 아마 중북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넘는 거 아닌가. 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강화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중국 현지에서는요, 미국이 네네. 북한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은 기습 공습이라든지 서지컬 스트라이크, 황구시보에 나온 얘기라고 그러지만 왜 중국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는 우린 군사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 용인하겠다고 하는 얘기는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 미국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이른바 타격을 중국이 용인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전에 61년에 북한과 체결했던 중조 우호 협령 및 상호 원조적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2조에 보면 상대국이 이른바 전쟁 상태에 돌입하거나 침략을 받게 되면 곧바로 자동으로 전쟁 개입하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조항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북한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그겁니다.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외과적 수술을 타격을 하지만 네.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가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다가 예. 같이 동시에 폭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예. 시나리오거든요. 예. 이거를 중국이 이것까지도 무기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아하. 다시 말하면 알겠습니다.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빙자로 해서 예.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정법대학교 문희련 교수였고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